이 8개의 고대 유적을 녹인 것은 무엇일까?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잊혀진 대재앙 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록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이 땅 위에 서 있었고, 우리가 기록을 멈춘 뒤에도 오랫동안 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돌이 녹습니다. 불에 닿아 유리처럼 굳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뒤틀리고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꾹 눌러 자국을 남긴 것처럼 변형됩니다. 그리고 그 변형된 돌 앞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걷게 될 길은 그 침묵의 길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 단순한 화재의 흔적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극단적인 열의 자취가 남아있는 고대 유적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서로 다른 대륙에 서로 다른 문명이 남긴 돌 위에 비슷한 상처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흔적은 성벽의 표면을 마치 유약처럼 녹여 굳혀보고, 어떤 흔적은 도시의 한가운데를 집중적으로 지워버렸으며, 어떤 흔적은 석재 깊숙이까지 파고들어 광물의 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이 그 돌들을 녹였을까요?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파고들수록 더 넓어집니다. 그것은 과학의 질문이기도 하고 역사의 질문이기도 하며 어쩌면 인간이 재난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인간은 늘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신의 분노, 하늘의 불, 잊혀진 무기, 사라진 문명의 비밀 기술. 그 이야기들은 때로는 신화의 옷을 입었고, 때로는 종교의 언어를 빌렸으며, 때로는 현대 과학의 껍질을 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입은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는 고대의 폐허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그 폐허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 설명이 어려울수록 더 매혹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 밤 우리는 8곳의 유적을 함께 방문할 것입니다. 인더스 강가의 고요한 벽돌 도시, 사해 북동쪽의 소금과 재로 뒤덮인 평원, 시리아 사막 아래 잠든 고대 문화의 층위, 인도 서부의 금빛 모래 속 잿더미, 스코틀랜드 언덕 위에서 유리처럼 빛나는 성체, 안데스 고원의 거석들이 맞물린 신비로운 요새, 프랑스 북서부의 비에 젖은 중세 성벽, 그리고 나일 삼각주의 모래 속에 잠긴 잊혀진 수도. 이 8곳은 서로 다른 시대와 서로 다른 언어와 서로 다른 신화를 가졌지만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을 공유합니다. 무엇이 이 돌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우리는 오늘 밤 그 질문에 정답을 내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조용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 돌들 곁에 천천히 앉아 바람 소리를 듣고 시간의 질감을 느끼고 사라진 사람들이 남긴 온기를 상상하며 오래 머무를 것입니다. 불은 언제나 문명의 두 얼굴이었습니다. 최초의 토기를 굳힌 것도 불이었고, 최초의 금속을 녹인 것도 불이었으며, 밤의 추위를 물리치고 공동체를 한 곳에 모이게 한 것도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불이 도시를 삼키고 성벽을 녹이고 이름들을 재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불을 길들이려 했지만 어떤 순간에는 불이 인간을 길들였습니다. 고대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재앙은 언제나 신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번개, 유성, 화산, 대홍수는 모두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의 현현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신성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그것을 여력학으로, 천체 물리학으로, 지질학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설명들 사이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칸이 있고
그 빈칸 속에서 오늘 밤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몸의 긴장을 조금씩 풀면서 오래된 도서관의 문을 여는 상상을 해봅니다. 먼지 쌓인 발굴 보고서, 마모된 신화의 구절, 뜨겁게 다궈졌다 식은 돌의 광택, 사막의 모래가 쓸어내는 폐허의 외곽선. 오늘 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꿈처럼 이어질 것입니다. 그 꿈의 첫 번째 장면은 강가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인더스 강의 새벽은 안개로 시작됩니다. 강물은 느리게 거의 잠들듯이 흘러갑니다. 수천 년 전에도 이 강은 이렇게 흘렀을 것입니다. 충적지의 평평한 땅, 습기를 머금은 공기, 어딘가에서 새가 우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 벽돌의 냄새. 모헨조다로는 무너진 도시가 아닙니다. 적어도 처음부터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2600년경부터 1900년경까지 이 도시는 살아 숨쉬었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심장부 중 하나로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파키스탄 신드주에 위치한 이 유적을 처음 발굴한 사람들은 그 반듯함에 놀랐습니다. 도로는 격자형이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반듯하게 뻗은 길들, 그 길들 사이에 규칙적으로 배치된 건물들, 그리고 그 건물들 안과 바깥을 연결하는 정교한 배수 체계. 오늘날 도시 계획가들이 설계도 위에서 애쓰며 완성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무려 4000년 전에 이미 현실 위에 새겨두었습니다. 규격화된 벽돌은 놀라울 정도로 통일된 비율을 가졌고, 공공 목욕 시설은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으며, 다층 건물에는 각 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상상해 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공 우물에서 물을 깃고 배수로를 따라 물이 흘러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넓은 대로를 따라 시장으로 향하던 사람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도시가 얼마나 특별한지 크게 의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듯이. 그러나 발굴이 깊어질수록 고고학자들은 이 번영의 도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침묵했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흔적이 명확하지 않았고, 천천히 쇠락한 도시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제적 포기의 징후도 선명하지 않았으며, 그냥 어느 날 사람들이 떠나버린 것처럼, 아니 더 정확히는 사람들이 떠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발굴되었습니다. 1520년대와 30년대의 발굴 보고서에는 거리 위에서 발견된 인골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99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의 유골이 마치 도망치다 쓰러진 것처럼, 혹은 갑작스러운 무언가에 즉각 쓰러진 것처럼 발견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이후 오랫동안 모헨조다로를 둘러싼 이야기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유골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처음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조차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발굴 현장의 어떤 층위에서는 검게 변한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녹아붙었다가 다시 굳은 것 같은 표면, 일반적인 화재의 온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형의 흔적들, 파괴의 양상이 단순한 방화나 전쟁의 소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퍼지는 것처럼 보이는 파괴의 패턴이 훗날 일부 연구자들의 상상력을 강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데이븐포트 같은 사람들은 이 흔적들이 공중에서 발생한 폭발, 즉 대기권 진입 단계의 천체가 지상 가까운 높이에서 폭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광대한 파괴의 면적, 집중된 열의 흔적, 그리고 서사시 속의 묘사가 하나의 직선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 인도의 두 거대한 서사시에는
고대의 전쟁을 묘사하는 놀라운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눈부신 섬광이 하늘 전체를 덮고 뜨거운 바람이 도시를 쓸어버리며 살아남은 자들은 머리카락과 손톱이 빠지고 음식이 상하는 이상한 증상을 겪는다는 묘사. 20세기 중반 핵폭탄의 등장 이후 이 구절들을 읽은 현대인들은 경이와 공포가 섞인 감정으로 그것을 다시 읽었습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최초의 핵실험 직후 바가바드 기타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인류가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손에 넣은 순간 그의 기억이 달려간 곳은 가장 오래된 텍스트였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인간은 새로운 재앙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을 이미 오래전 누군가가 목격했을 것이라는 감각을 느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감각은 때때로 진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 자신의 공포를 고대 문헌 위에 투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헨조다로의 서사시 해석은 매혹적입니다. 그러나 신화와 역사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고대 서사시는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의 이야기이고 우주 질서에 대한 사색이며 왕권과 의무와 운명에 관한 거대한 문학 세계입니다. 그 안의 무기 묘사를 특정 현대 기술과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은 마치 오늘날의 공상과학 소설을 3000년 후의 고고학자가 문자 그대로 역사 문헌으로 읽는 것과 비슷한 위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헨조다로의 진짜 비극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핵폭발 같은 극적인 사건이 있었는가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인더스 문명의 쇠락이 단 하나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강의 흐름 변화, 기후 건조화, 경제 네트워크의 붕괴,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친 사회 구조의 해체가 겹쳐 일어난 결과라고 봅니다. 그 도시를 비운 것은 어쩌면 하늘의 불이 아니라 강이 멀어지고 땅이 메마르고 상인들이 다른 길을 택하고 아이들이 다른 도시로 자라난 오랜 시간의 흐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도시의 신비를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모헨조다로의 거리는 비어 있습니다. 바람만이 그 반듯한 길을 걷고 햇빛이 배수로의 가장자리를 쓰다듬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씻고 거래하고 아이를 키우고 사계절을 살아낸 장소가 지금은 오직 침묵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고 조용하며 마치 도시 자체가 우리에게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는 것 같습니다. 모헨조다로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답의 장소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것은 질문의 장소입니다. 아무리 잘 설계된 도시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라진 도시 위에는 언제나 과장된 전설과 조용한 진실이 함께 남는다는 것을 벽돌 하나하나에 새겨두고 있는 곳,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인더스 강의 습한 공기를 뒤로하고 우리는 더 건조하고 더 뜨겁고 더 오래된 고독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해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사해 북동쪽의 대지는 세상의 다른 어느 곳과도 다릅니다. 물보다 더 무거운 소금기를 품은 호수, 그 호수 주변을 둘러싼 메마른 언덕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흐릿하게 지워지는 평원. 이곳에서 해가 질 때 빛은 황금빛이 아니라 구리빛으로 물들고 공기는 혀끝에서 쓴 소금 맛을 남깁니다. 이 땅에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왔고 두 도시와 그 평원과 모든 주민과 땅에서 자라는 것이 뒤집혔다는 이야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이야기. 이 서사는 수천 년에 걸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읽고
암송하고 두려워하고 경고로 삼아온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이미지로서, 신의 심판의 상징으로서, 오만함에 대한 우주적 응보의 서사로서, 그리고 이 서사가 살아온 땅 위에서 고고학자들은 삽을 들었습니다. 탈, 에람맘, 요르단의 카르 평원에 자리한 이 유적지는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이 시작되어 고고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곳에서 청동기 시대의 도시 흔적이 발굴되었습니다. 강력한 성벽을 갖춘 대규모 정착지, 여러 세기에 걸쳐 번성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 위층에 갑작스러운 파괴의 층위, 발굴자들이 마주한 것들은 기묘했습니다. 진흙으로 빚어진 벽돌이, 그 안에 들어있던 집까지 함께 증발해버린 듯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세라믹 조각들의 표면에는 짧은 순간 극도로 높은 온도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유리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골에서는 두개골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폭발한 듯한 형태가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증거들을 조합하며 하나의 가능성에 도달했습니다. 하늘에서 폭발한 천체, 즉 지표면에 충돌하기 전 대기권 상층에서 폭발하는 운석이나 해성의 파편. 이런 사건은 땅에 큰 분화구를 남기지 않는 대신 엄청난 열과 충격파와 음압을 넓은 범위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1908년 시베리아의 퉁구스카 사건이 바로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광활한 숲을 쓰러뜨렸지만 지표면에는 충돌 분화구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가설이 가진 서사적 매력은 아주 강력합니다. 성경의 심판, 하늘에서 내려온 불, 고고학 현장의 파괴층, 그리고 현대 천문학의 충돌 모델,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직선 위에 놓일 때 사람들은 강한 확신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것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쾌감이며 신화가 역사로 확인되는 경이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고고학적 발견이 흥미롭고 가설이 매력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사실 확인은 아닙니다. 비슷한 기간에 비슷한 파괴층이 다른 원인으로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탈 에람맘이 성경 속 소돔이라는 것 자체도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유적의 해석을 둘러싸고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으며 일부는 방법론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더 흥미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토록 믿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오랫동안 신화로만 존재했던 이야기가 고고학적 현실과 연결될 때 그 연결 자체가 아름다운 감정을 줍니다. 그것은 종교적 믿음이 확인되는 감정이기도 하고 고대인의 기억이 실제로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다는 경외감이기도 하며 동시에 아주 작은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있었다면 다음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소금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이 기묘한 묘사는 문자 그대로의 기적이 아니라 재난 이후의 풍경에 대한 기억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파괴 이후 죽은 도시의 외곽에는 짠먼지와 증발한 소금기가 가득하고 뒤를 돌아본 사람은 그 하얗고 쓴 먼지 속에서 움직임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 풍경을 목격한 사람의 기억이 세대를 거치며 소금 기둥의 이야기로 굳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해 위로 붉은 빛이 물듭니다. 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호수는 너무 무거워서 파도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빛이 그 표면에 그대로 눌려 굳어버린 것 같습니다. 도시는 모래 아래 사라졌고 이름을 둘러싼 논쟁은 학자들의 서재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남은 것은 소금처럼 혀끝에 머무는 이 이야기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서쪽에서 북쪽으로 다시 다른 사막을 향해 흘러갑니다. 시리아 북동부에는 다른 종류의 고독이 있습니다. 이곳의 바람은 사해의 것보다 더 건조하고 먼지는 더 곱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완만하게 솟아오른 구릉들, 텔이라고 불리는 이 인공 언덕들은 수천 년에 걸쳐 켜켜이 쌓인 인간의 흔적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집을 짓고 도시를 이루고 무너지고 그 위에 다시 살고 다시 무너진 시간의 압축입니다. 텔 할라프도 그런 언덕 중 하나입니다. 할라프 문화를 처음 이야기할 때는 먼저 그 토기의 아름다움을 말해야 합니다. 기원전 6100년에서 5100년 사이 이 지역에서 꽃핀 할라프 문화가 남긴 채색 토기는 당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기하학적 문양, 동물 형상, 반복되는 패턴이 토기의 표면 위에 세심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연과의 관계, 공동체의 미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상상력이 손끝을 통해 흙 위에 새겨진 것입니다. 문명의 크기는 도시의 규모만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작은 그릇 하나에도 이미 하나의 세계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할라프 사람들은 거대한 제국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손이 만든 것들은 수백 킬로미터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교역이기도 했고 문화의 전파이기도 했으며 어쩌면 아름다움에 대한 공통된 감각이 지리를 넘어 인간들을 연결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발굴이 깊은 층에 도달했을 때 연구자들은 그 아름다운 문화층 아래에서 낯선 것을 만났습니다. 진흙벽돌이 녹아붙은 흔적들, 석회암이 마치 압력에 짓눌린 것처럼 가루가 되어 있는 부분들, 구조층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순간에 의해 압축된 것처럼 보이는 수평한 파괴의 면. 이 흔적들은 단순한 화재가 지나간 뒤에 나타나는 것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화재는 방향성을 가지고 바람의 방향을 따르며 탄 것과 타지 않은 것 사이에 불규칙한 경계를 만듭니다. 그런데 텔 할라프의 어떤 층위는 그 불균형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균일성이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화재가 국지적으로 발생했다면 살아남아야 할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연료가 없는 곳, 바람이 미치지 않은 곳, 벽 뒤에 숨겨진 곳. 그런데 어떤 파괴는 그런 자연스러운 불균형을 만들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곳에 동시에 열이 닿은 것처럼 혹은 매우 짧은 순간 매우 강력한 무언가가 장소 전체를 스치고 지나간 것처럼 고대 전쟁의 현실도 이 맥락에서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고대인들은 전쟁에서 불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성문을 태우고 저장 창고를 불태우고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도시는 자주 불에 탔고 그 흔적은 발굴층에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이 같은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불폭풍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충분한 연료와 충분한 산소와 특정한 기상 조건이 결합될 때 화재는 스스로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불이 공기를 빨아들이고 그 공기가 다시 불을 더 세차게 키우며 결국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마처럼 변하는 순간 2차 세계대전 당시 드레스덴과 도쿄에서 발생한 화재 폭풍은 그 무서운 가능성을 현대의 기억 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고대에도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다면 그런 규모의 불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중폭발형 천체 사건의 가능성도 이 장소에서 조용히 언급됩니다. 분화구를 남기지 않는 대기권 상층부의 폭발, 넓은 범위에 동시에 닿는 열과 압력, 지표면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충격파. 그러나 그런 가설은 흥미롭지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의 목록도 길고 그 증거들이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텔 할라프에서 그 아침 누군가 물을 길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빵을 굽고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이를 안고 토기 위의 문양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하루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굴자가 마주한 것은 그 계획이 아니라 계획이 중단된 층위였습니다. 그 층위는 뜨겁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은 차갑게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텔 할라프는 정답 없는 파괴의 상징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은 오늘 밤 우리가 걷는 이 긴 길 위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금빛 모래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리아가 아니라 인도의 서쪽입니다. 라자스탄의 새벽은 다릅니다. 사막의 모래가 햇빛을 받기도 전에 이미 따뜻합니다. 공기는 건조하고 지평선은 열기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황금빛 풍경 속에 회색의 재층이 있습니다. 라자스탄 지역의 일부 지점에서 발견된 이 재층과 그것을 둘러싼 이야기는 지난 수십 년간 대체 역사 담론과 대중문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생되어 왔습니다. 이상하게 높은 방사선 수치, 넓게 퍼진 재와 용융된 표면, 그리고 그것이 무려 수천 년 전에 발생한 고대의 핵폭발 흔적일 수 있다는 주장들. 이 이야기들은 인터넷과 책과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계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우리가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것은 사실의 확인보다 이 이야기가 왜 이토록 매혹적인가에 대한 탐구입니다. 마하바라타에는 브라흐마스트라라는 무기가 등장합니다. 신성한 주문을 통해 발동되는 이 무기는 눈부신 빛과 함께 나타나 도시 전체를 재로 만들 수 있다고 묘사됩니다.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서는 풀도 자라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몸에 이상한 증상을 겪습니다. 현대 독자가 이 묘사를 읽을 때 핵폭발의 이미지가 겹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낯선 고대의 문장을 읽을 때 언제나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현대의 재난 언어로 그것을 번역합니다. 20세기 인간에게 가장 극적인 파괴의 이미지는 핵폭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빛, 도시를 지우는 열, 이후에 이상한 증상을 묘사한 고대 문장은 즉각 그 이미지와 연결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큰 공포가 핵이 아니라 화산이었다면 우리는 같은 문장을 화산 폭발의 묘사로 읽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문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대 서사시는 인류가 재난을 경험하고 그것을 언어로 붙잡으려 했던 오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 언어는 과학적 보고서가 아니라 시적 진실의 형태로 기록되었고 그 시적 진실 속에는 실제 경험의 감정적 핵심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적 핵심을 특정 현대 기술의 정확한 묘사로 치환하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오독일 수 있습니다. 인도 서사시의 본래 세계를 잠시 떠올려 봅니다. 마하바라타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와 도덕에 대한 거대한 철학적 탐구이며 왕권과 운명과 인간의 한계에 대한 사색이고 우주의 질서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오래된 물음입니다. 바가바드 기타가 이 서사시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 장엄한 문학 세계를 무기 설명서로만 읽는 것은 나무를 보다가 숲을 잃어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 이야기를 합니다. 불이 지나간 뒤 남는 가장 가벼운 것,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금방 흩어지는 것, 그러나 토양 속에 스며들면 수천 년이 지나도 그 화학적 흔적을 남기는 것. 쟤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곳에서 오래 머뭅니다. 라자스탄의 어떤 층위에 남아있는 재층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의 죄인지, 무엇이 그것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이 장에서 라자스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사실의 확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인류는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늘보다 더 무서운 불을 상상해 왔는가? 신화와 현대 과학이 교차하는 이 조용한 거울 앞에서 우리는 고대의 상상력이 현대의 공포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느낍니다. 사막의 밤 하늘에는 별이 많습니다. 빛 공해가 없는 이 하늘에서는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인간은 그 별들을 보며 언제나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힘을 만났을 때 그것을 신성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오래된 불꽃은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신화의 형태로, 상상력의 형태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밤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바람이 다시 방향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더 차갑고 더 습한 방향으로 안개가 내려옵니다. 초록빛 언덕 위로 구름이 낮게 걸리고 멀리서 까마귀가 옵니다. 스코틀랜드입니다. 이 땅의 돌은 다릅니다. 인도의 사암이나 중동의 석회암이 아니라 화관감과 편암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고지대의 돌. 그 돌들이 언덕 위에 성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면 그 표면이 이상하게 빛납니다. 유리화 성체. 스코틀랜드 고지대의 여러 언덕 위에서 발견되는 이 특이한 현상은 고고학자들이 오랫동안 머리를 긁적이게 만든 것 중 하나입니다. 돌이 단순히 열에 그을린 것이 아닙니다. 표면이 부분적으로 녹아내린 뒤 다시 굳으면서 마치 도자기 표면의 유약처럼 반들거리는 층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성체는 스코틀랜드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이상한 유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목격되는 패턴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더 진지한 질문을 요구합니다. 철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 높은 언덕 위에 성체를 세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계곡을 내려다볼 수 있는 시야,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 적이 오는 것을 멀리서 알아챌 수 있는 이점. 높은 곳은 언제나 권력과 방어의 자리였습니다. 그 언덕 위에 서면 멀리 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과 계절마다 이동하는 짐승들의 무리가 보였을 것입니다. 막루에서 보초를 서던 사람은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뜨거운 음료를 손에 감쌌을 것이고 계곡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적인지 상인인지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 성체들의 유리화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가장 단순한 가능성은 파괴입니다. 공격자들이 성벽에 불을 질렀고 그 화재가 충분히 강렬했다면 돌의 표면을 녹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목재로 보강된 돌 성벽이라면 목재가 타는 동안 발생한 열이 돌 표면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유리화. 성벽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혹은 다른 목적으로 건축 과정에서 일부러 고열 처리를 했다는 가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고대인들이 열의 물리적 성질을 매우 정교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현대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재현하려 시도했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돌로 작은 구조물을 만들고 목재를 쌓아 불을 붙여보는 실험. 그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유리화는 재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많은 목재가 필요한지, 어떤 구조여야 열이 충분히 집중되는지, 그리고 자연 발생한 화재와 인위적인 가열 사이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 성체들의 미스터리는 외계적 재난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충분한 시간과 자원과 기술을 동원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열의 규모가 우리의 상상보다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고대인들은 우리보다 덜 알았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르게 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이 유리화된 성벽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돌로 쌓은 성벽들은 오래전에 무너졌지만 열로 변형된 이 벽들은 더 단단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불이 파괴를 만들었는지, 보존을 만들었는지, 또는 둘 다 만들었는지, 그 경계가 이곳에서는 흐릿합니다. 파괴가 오히려 보존을 낳는다는 이 아이러니는 깊은 밤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바람이 언덕을 넘어 내려옵니다. 안개 속에서 성벽의 외곽선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손끝을 그 표면에 가져다 대는 상상을 해봅니다. 거친 화강감이 아니라 매끄럽고 반들거리는 유리의 감촉. 그 표면 아래에는 철기시대 사람들의 노동과 의도와 아마도 공포가 녹아서 굳어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높이가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아래가 아니라 위를 향합니다. 안데스 산맥의 고도는 처음 경험하는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공기가 얇고 심장이 빨리 뜁니다. 한 발짝을 내딛는데도 더 많은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쿠스코 위의 언덕에 서면 도시 전체가 발 아래 펼쳐지고 저 멀리 눈 덮인 봉구리들이 구름과 경계를 잃은 차에 서 있습니다. 삭사이와만, 이 이름을 처음 발음할 때 어떤 사람들은 웃습니다. 그러나 그 성벽 앞에 서면 누구도 웃지 않습니다. 돌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삭사이와만을 보기 전에는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석재는 높이가 8미터를 넘고 무게가 100톤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 돌들이 모르타르 없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 불규칙한 다각형 돌들이 어떻게 그토록 정밀하게 결합될 수 있는지, 칼날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맞닿아 있는 표면들은 지금도 보는 이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진에 강하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단하게 고정된 구조물은 지진이 왔을 때 더 쉽게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불규칙한 다각형 석재들은 서로 맞닿아 있으면서도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어 지진의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수백 년 전 스페인 정복자들이 지은 건물들은 지진으로 여러 번 무너졌지만 잉카의 석조 기초는 그 위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 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가장 가까운 차해석장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산악 지형에서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돌들을 끌고 왔을 것입니다. 밧줄과 경사로와 지렛대와 반복된 노동. 계산에 따르면 어떤 석재 하나를 옮기는 데만 수천 명의 인력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 노동의 리듬을, 그 반복의 소리를, 그 집단적 호흡을 상상해 봅니다. 돌 하나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올라오는 흙 냄새, 땀, 노래. 잉카 이전의 전설들은 이 성체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거인들이 밤사이에 돌들을 나른 것이라는 이야기, 신이 직접 쌓아 올린 것이라는 이야기. 이런 전설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 앞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정교함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인간보다 더 큰 존재의 업적으로 돌리는 것은 경이로움의 언어입니다. 스페인 정복자들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벽들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과 경애를 함께 느꼈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건축 언어로는 이것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악마의 작품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과거에 거대한 문명이 남긴 것이라 했습니다. 삭사이와만의 유리화 흔적이 있다거나 돌 표면에 극단적 열의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일부 대중담론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장소의 진짜 경이로움은 그런 가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돌들은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놀랍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오래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 자체로 보여줍니다. 쿠스코 전체를 퓨마의 형상으로 설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사이와만이 그 퓨마의 머리에 해당한다고. 도시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땅 위에 새긴 거대한 상징 체계였다는 이 상상은 정치와 신성함이 어떻게 하나의 건축 언어로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성벽 앞에 서서 오래 바라봅니다. 돌 표면을 따라 흐르는 그림자, 미세한 절단면, 수천 번의 타격이 남긴 자국들. 이 모든 것은 이미 경이롭습니다. 무엇이 이 돌들을 녹였는가를 묻기 전에 무엇이 이 돌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먼저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아주 많은 인간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깊은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왜 이 돌들은 지금도 우리의 상상력을 이토록 쉽게 녹이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은 구조의 정교함 자체가 이미 신화 생성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이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완벽한 것 앞에서 우리는 자꾸 다른 설명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오래된 불신인지도 모릅니다. 얇은 공기를 뒤로하고 우리는 다시 낮은 곳으로 내려옵니다. 유럽의 하늘은 다릅니다. 더 흐리고 더 회색이며 구름이 낮게 깔려 있습니다. 프랑스 북서부의 들판 위로 비가 내립니다. 돌담에 이끼가 앉고 오래된 나무들이 바람에 느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성이 있습니다. 샤토뷰. 그 이름은 특별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의 돌담에 가까이 다가가 손을 얹어보면 표면이 낯섭니다. 어떤 부분들은 마치 녹아붙었다가 굳은 것처럼 보통의 돌 표면과 다른 매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핵심은 시간의 중첩입니다. 중세의 성이라는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시대의 건물이 오히려 더 낯설고 더 오래된 열의 흔적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역설. 우리는 중세를 상상할 때 기사와 왕과 공성전과 봉건 질서를 떠올립니다. 그것은 이미 충분히 멀고 낯선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 아래 더 오래된 열의 기억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중세 공성전에서 불은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투석기는 불이 붙은 물체를 성 안으로 던졌고 공성탑은 성문에 다가가며 불에 노출되었습니다. 성문을 태우거나 내부 건물에 불을 놓는 것은 흔한 전술이었습니다. 이런 화재들이 돌 표면에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의 불이라는 전설적인 무기를 떠올립니다. 비잔틴 제국이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이 화염 무기는 물 위에서도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성분은 오늘날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기술과 공포를 결합하는 방식을, 그리고 일부 기술은 비밀로 지켜지다가 결국 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 더 흥미로운 것은 다른 가능성입니다. 샤토뷰의 건축자들이 혹시 이 땅에 이미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 위에 성을 세운 것은 아닐까. 그 아래에 훨씬 오래된 구조물의 흔적이, 그리고 그 구조물에 남겨진 고대의 화상이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의 상상입니다. 그러나 그 상상은 깊은 진실 하나를 짚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전의 폐허 위에 새로운 삶을 올려놓습니다. 로마는 그리스의 기초 위에, 중세 유럽은 로마의 석재 위에, 현대 도시는 중세 마을의 흔적 위에. 사람들은 땅 위의 시대만을 보지만 땅은 모든 시대를 함께 기억합니다. 비가 조금 강해집니다. 성벽의 돌들이 촉촉하게 젖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축축한 표면이지만 그 돌들의 깊은 층에는 무언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의 흔적, 화재의 기억,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어떤 사건의 자취. 이 장은 다른 장들보다 더 내성적입니다. 강한 재난의 서사보다 흔적 위에 덧씌워진 시간을 응시하게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재난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그 재난이 얼마나 쉽게 잊혀지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성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늙으며 아무도 그 아래 잠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것이 재난이 잊혀지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삶이 올라오고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고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면서 돌은 기억하지만 돌 위에 사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젖은 성벽을 바라보며 우리는 마지막 여행지를 향해 발길을 돌립니다. 나일 강의 삼각주는 이른 아침에 다른 색을 가집니다. 물과 땅의 경계가 불분명한 이 습한 지형에서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물새들이 느리게 이동합니다. 진 흙빛 하늘, 갈라지는 수로들, 강의 여러 갈래가 만들어내는 낮은 섬들과 습지들. 이집트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자의 피라미드나 룩소르의 신전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삼각주 깊숙이에 훨씬 덜 알려졌지만 한층 더 기묘한 장소가 있습니다. 타니스. 한때 이집트의 수도였고 파라오들이 다스렸으며 가장 화려한 시대에는 멤피스나 테베에 비견될 만큼 번성했던 도시. 그러나 오늘날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래가 덮었고 강이 방향을 바꾸었으며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1939년 피에르 몽테라는 프랑스 고고학자가 이 도시의 지하에서 왕가의 무덤들을 발견했습니다. 온전히 봉인된 채로 수천 년을 기다려온 무덤들. 그 안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마스크들, 정교한 장신구들, 미라를 담은 관들, 신성한 조각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투탕카멘의 발견에 버금가는 발굴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세상에 알기 전에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939년이었습니다. 발굴은 중단되었고 보고서는 전쟁 속에 묻혔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의 소음 속에 거의 사라질 뻔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때때로 이처럼 냉정합니다. 타니스의 보물들은 화려합니다. 황금 마스크, 은으로 만든 관, 정교하게 새긴 장신구들. 그러나 이 장은 보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빛나는 유물들 아래로 도시의 더 깊은 층위로 내려가야 합니다. 도시의 어떤 구조물들에서 열 손상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중된 열, 선택적으로 보이는 파괴, 도시 전체가 균일하게 불탄 것이 아니라 특정 지점들에만 비정상적으로 강한 열이 닿은 것 같은 인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타니스는 사실 이집트 역사에서 매우 복잡한 장소입니다. 이 도시는 기존의 도시 위에 세워졌고 다른 곳에서 가져온 석재들을 재사용했으며 여러 시대의 파라오들이 자신의 흔적을 더입혔습니다. 어떤 열 손상처럼 보이는 흔적이 실제로는 재건축 과정, 이전 건물에서 가져온 이미 손상된 석재, 혹은 훨씬 나중에 화재와 관련된 것일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층위를 읽는 것은 언제나 복잡하고 타니스처럼 여러 세대에 걸쳐 재사용된 도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은 늘 금과 보석에 눈길을 빼앗깁니다. 왕의 황금 마스크는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그 마스크를 만든 도시의 돌들은 조용히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화려함과 보이지 않는 손상이 같은 장소에 공존합니다. 청동기 시대 말의 이야기를 잠시 불러옵니다.
기원전 12세기를 전후한 시기, 지중해 세계는 격변을 겪었습니다. 미케네 문명, 히타이트 제국, 우가리트, 그리고 여러 소왕국들이 거의 동시에 무너지거나 약화되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오늘날도 논쟁 중입니다. 해상민족의 이동, 기후 변화, 기근, 내부 반란, 교역 네트워크의 붕괴,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얽히며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위기를 만들었다는 설명이 유력합니다. 타니스도 그 격변의 파장 속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새로운 수도로 부상한 것도 그 시기의 혼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문명은 불에 탔고, 어떤 문명은 가뭄에 말랐으며, 어떤 문명은 강이 방향을 바꾸면서 세워졌습니다. 타니스의 어떤 흔적들은 그 거대한 변환의 시대 속에 놓인 하나의 점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와 미라의 나라조차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국지적 파괴와 잊힌 수도와 해석되지 않은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이집트라는 이름은 강렬하고 화려한 이미지들로 가득하지만 그 이미지들 뒤에도 수많은 빈칸이 있습니다. 황금 마스크의 차가운 빛, 그리고 모래 속 돌의 뜨거운 과거. 이 두 가지가 같은 장소에 공존합니다. 인간은 보물을 오래 기억하지만 도시는 언제나 보물보다 먼저 달라지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타니스의 모래 위로 바람이 지나갑니다. 갈대가 흔들리고 물새가 날아오르며 나일 강의 물은 느리게 흐릅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8곳의 유적을 걸었습니다. 인더스 강가의 벽돌 도시에서 시작해 사해 북동쪽의 소금 평원을 지나고 시리아 사막의 언덕을 오르고 인도 서부의 재층을 바라보고 스코틀랜드 고지대의 유리화 성벽을 만지고 안데스의 거석들 앞에 서고 프랑스 북서부의 비 내리는 성터를 걷고 나일 삼각주의 습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제 조금 멀어져서 이 모든 것을 함께 바라봅니다. 8 유적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정상적으로 뜨거워 보이는 흔적입니다. 단순한 화재로 설명하기 어려운 열의 자취. 그러나 그 공통점 안에서도 차이는 큽니다. 어떤 유적은 비교적 설명 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이해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리화 성체는 충분한 목재와 특정 건축 구조가 결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삭사이와마는 열 손상의 이야기보다 인간 노동의 정교함 자체가 더 큰 경이로움입니다. 또 어떤 유적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탈 에람맘의 파괴층은 대기권 폭발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들과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자들이 아직도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자스탄의 재층은 자료 자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독립적 검증이 어렵습니다. 모헨조다로의 인골과 열 흔적은 발굴 초기의 해석이 여전히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지만 더 세밀한 분석은 다른 설명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적은 거의 전설의 층위에 남아 있습니다. 샤토뷰와 타니스의 특정 흔적들은 공식적인 고고학적 문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그것이 실제로 어떤 성격의 것인지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인간은 재난의 흔적을 발견하면 그것을 자기 시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언어로 번역합니다. 20세기는 핵의 시대였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후 세상은 새로운 공포의 언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고대 유적의 열 흔적을 보았을 때 그들의 상상력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핵폭발의 이미지였습니다. 마하바라타의 구절들이 새롭게 읽혔고 모헨조다로의 흔적들이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21세기는 다른 공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행성 충돌, 기후변화, 시스템 붕괴, 문명의 취약성.
그리고 이 시대의 연구자들이 같은 유적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언어도 달라집니다. 대기권 폭발, 기후 변화에 따른 사회 붕괴, 교역 네트워크의 와해. 유적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언어는 시대마다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대 유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과거를 읽는 방식은 언제나 현재의 공포와 관심사와 상상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은 과거만의 학문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이 여덟 유적을 종말 서사의 증거로만 묶는 것은 그것들이 가진 더 풍부한 이야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대신 이 유적들을 문명의 취약성에 대한 명상으로 읽어보면 어떨까요? 아무리 잘 설계된 도시도, 아무리 높은 성벽도, 아무리 거대한 석재도 결국 시간과 열과 환경과 인간의 폭력 앞에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헨조다로의 반듯한 거리도, 삭사이와만의 정밀한 맞물림도 언젠가는 모래 속에 잠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대인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설명이 어렵다고 해서 초인적 존재의 기술로 넘겨버리는 것도, 우리보다 덜 문명화되었다고 가정하는 것도 모두 오류입니다. 그들도 자신들만의 정교한 세계와 공학과 상상력과 우주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업적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경이로움이 그들을 신화화하거나 외계화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진짜 능력을, 진짜 인간으로서의 성취를 지우는 일입니다. 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형됩니다. 불은 지나가지만 흔적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화는 종종 사실을 정확하게 보존하지는 못하더라도 재난의 감정을, 두려움의 질감을, 경이로움의 무게를 보존합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진실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여덟 유적들을 걸으며 느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대의 재난은 단순히 잊힌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미래를 예고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도시들도, 오늘의 성벽들도, 오늘의 기술들도 언젠가 고고학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후에 누군가가 우리 문명의 흔적을 바라보며 그 시대의 언어로 우리를 해석할 것입니다. 밤하늘이 깊어집니다. 강가의 벽돌, 사해의 소금, 시리아의 모래, 인도의 재, 스코틀랜드의 유리화 성벽, 안데스의 거석, 프랑스의 젖은 성벽, 나일 삼각주의 모래바람. 이 여덟 곳의 풍경이 하나씩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서로 다른 리듬을 가진 여덟 개의 호흡이 천천히 하나로 모입니다. 무엇이 이 유적들을 녹였는지 우리는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이제 거의 설명이 되었고, 어떤 것은 아직 논쟁 중이며, 어떤 것은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보다 오래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고대인들이 재난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신화들, 발굴자들이 흔적을 읽으며 느낀 전율,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 순간까지 기억은 형태를 바꾸면서 이어집니다. 신화에서 역사로, 역사에서 다시 이야기로,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이 오래된 폐허들은 사라진 도시들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것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두운 밤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는, 그러나 우리는 아직 더 걸어야 합니다. 8개의 유적을 지나왔지만 돌 너머에는 또 다른 층위가 기다립니다. 유적이 남긴 흔적만이 아니라 그 흔적을 기억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기록한 문자들, 그리고 그 문자들이 오늘 밤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감각들,
오늘 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전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방식입니다. 불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흔적만을 남겼고, 불을 피한 사람들은 언어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수천 년을 건너 오늘 밤 우리 귀에 닿습니다. 신화와 서사시가 재앙을 기억하는 방식은 우리의 예상과 다릅니다. 그것은 날짜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온도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파괴 방향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빛을 기억합니다. 소리를 기억합니다. 몸이 느낀 감각을, 하늘이 보인 색을, 땅이 흔들리던 리듬을 기억합니다. 인도의 마하바라타는 전쟁의 서사이지만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하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눈부신 섬광이 허공을 가르고 뜨거운 바람이 도시를 쓸며 타오르는 하늘 아래 살아남은 자들이 강물에 몸을 담그는 장면들. 이것을 처음 쓴 사람들의 손끝에는 어떤 기억이 남아 있었을까요? 직접 경험한 재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상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반복되는 재난들이 세대를 거치며 하나의 거대한 서사 안으로 압축된 것이었을까요? 창세기 속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다시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렸다는 묘사, 모든 것이 연기처럼 올라갔다는 표현. 이 문장을 쓴 사람은 무엇을 보았거나 들었기에 이 언어를 선택했을까요? 화산 폭발을 목격한 사람의 기억이 수백 년 전승되다가 이 문장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폭발한 무언가가 지상의 열과 충격을 퍼뜨렸고 그 기억이 심판의 언어로 번역되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 이야기들을 아직도 살아있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러 문명이 공통적으로 가진 이 기억을 천천히 나란히 놓아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이야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있었다는 이야기, 땅이 흔들리고 공기가 달궈지고 살아남은 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이야기, 메소포타미아의 서판에서, 이집트의 신전벽에서, 고대 그리스의 시편에서,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구전 전승에서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재난의 이야기는 인류의 거의 모든 문화권에 하나씩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모든 사람이 같은 종류의 공포를 상상했기 때문에 비슷한 이야기를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인류의 어떤 시기에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친 하늘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의 기억이 각 문화의 언어와 상징으로 번역되어 살아남은 것일까요? 어쩌면 두 가지 모두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늘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진화의 언어입니다. 번개는 불을 일으켰고 폭풍은 수확을 망쳤으며 해성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통제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신의 자리가 되었고 신의 분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상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문화에서나 거의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로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왔던 순간들도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유성, 해성, 운석, 그리고 대기권 진입 중에 폭발하는 천체들. 이런 사건들은 수십 년, 수백 년에 한 번씩 크고 작은 규모로 일어납니다. 그중 특히 강렬했던 사건들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신화의 씨앗이 되었을 것입니다. 태양보다 밝았다는 표현을 다시 봅니다. 현대 물리학의 언어로 이것을 설명하면 대기권에서 폭발하는 천체는 순간적으로 태양 표면의 온도에 가까운 열을 방출하며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이는 섬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낮에도 그것이 더 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고대인이 태양보다 밝은 빛이 있었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과장이 아니라 정확한 감각의 기록이었을지 모릅니다. 숨 쉬는 자가 없었다는 표현은 어떨까요? 충격파와 동반된 열복사, 그리고 급격한 기압 변화는 가까운 곳의 생물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고, 멀리서 그 결과를 목격한 사람들이 남긴 기억이 이 문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억의 생존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숫자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온도가 몇 도였는지, 폭발 방향이 몇 킬로미터였는지, 지속 시간이 얼마였는지, 그런 것들은 세대를 거치며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몸이 느낀 공포는 오래 남습니다. 눈을 멀게 한 빛, 귀를 먹먹하게 한 소리, 피부를 달군 열기, 땅이 흔들린 감각, 이런 것들이 언어로 굳어지고, 언어가 노래로 굳어지고, 노래가 신화로 굳어지면서 수천 년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사건 그 자체의 정확한 복사본이 아닙니다. 신화는 사건이 남긴 감정의 온도입니다. 그 온도가 문자로 식으면서 전승이 되고, 전승이 종교가 되며 종교가 건축이 되고 건축이 유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밤 걸었던 그 유적들은 어쩌면 신화의 마지막 물질적 층위인지도 모릅니다. 언어가 돌 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사건이 돌에 직접 남긴 기억, 문헌과 돌 사이에는 언제나 긴 다리가 놓입니다. 문헌은 감정에 충실하지만 사실에 부정확할 수 있고, 돌은 사실을 품고 있지만 해석을 거부합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진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 양쪽에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다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어쩌면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완성의 다리 위에서 우리는 별이 많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어쩌면 고대의 재앙이 남긴 가장 오래된 유물은 녹은 돌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 돌을 바라보며 만들어낸 두려움의 언어였을 것입니다. 신화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살아있는 인간이 하늘을 향해 던진 가장 오래된 질문들. 질문은 언어 속에 남습니다. 그러나 답은 땅 속에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신화의 언어 속을 걸었습니다. 이제 잠시 발굴 현장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붓과 채, 모는 종이에 표시된 좌표, 샘플 봉투 속의 작은 돌 조각들, 현미경 아래 드러나는 광물의 결정 구조, 이 느리고 지루하고 조용한 세계가 결국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고 끝점입니다. 돌이 녹았다는 말을 쉽게 쓰지만 그 말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유리화라는 현상은 돌 속의 규소 성분이 열에 의해 액체 상태가 되었다가 냉각되면서 비결정성 유리 구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섭씨 10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능합니다. 부분 융해는 돌의 표면 일부가 녹았다가 굳은 것으로 속까지 완전히 녹은 것과는 다릅니다. 열변형은 돌의 내부 구조가 열에 의해 바뀌었지만 형태는 유지된 경우입니다. 광물 구조 변화는 고열 고압 환경에서 특정 광물이 다른 광물로 전이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현상들은 육안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검게 탔거나 반들거리거나 표면이 고르지 않게 뭉쳐 있거나, 그러나 그 원인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장시간의 낮은 온도 연소가 남기는 흔적과 극단적으로 짧은 순간의 고온이 남기는 흔적은 정밀 분석 없이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발굴 보고서와 대중적 서술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극단적 열 흔적이 반드시 하나의 극단적 원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가능성부터 생각해 봅니다.
밀폐된 구조물 내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공기가 순환되지 않는 환경에서 온도는 생각보다 훨씬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장된 식량, 목재, 기름 등이 함께 연소되면 평범해 보이는 화재가 도자기 가마에 준하는 온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대 도시들은 이런 화재에 취약했습니다. 좁은 거리, 밀접한 건물들, 마른 목재, 바람, 의도적인 소성이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리와 성차의 사례에서 이미 이야기했지만 어떤 구조물은 일부러 고열 처리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도자기가 가마 속에서 단단해지듯 어떤 건축가들은 돌을 비슷한 방식으로 다루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경험에서 축적된 지식이었을 것입니다. 낙로에도 흔하지 않지만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입니다. 번개가 직접 닿은 지점은 순간적으로 수천 도에 달하는 온도를 만들 수 있고 그 흔적은 주변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소규모 유리와 자국을 남깁니다. 산업적 후대 교란이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유적에서 발견된 열 흔적이 사실은 후대 사람들의 석회 생산 시설이나 재련소가 남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천체 충돌 관련 사건도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현대 과학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특정 유적의 원인으로 확인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충격 석영, 이리듐 농도 이상, 마이크로 구평체, 탄소 연대 측정의 일치, 광역적 파괴 패턴. 이 기준들을 모두 통과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모헨조다로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발굴 초기에 보고서가 남긴 인상은 너무도 강렬했습니다. 거리 위의 인골, 검게 변한 물질, 집중된 파괴. 그 인상이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도시를 설명하는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정밀한 후속 연구들은 그 인골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이 아닐 수 있고 열 흔적이 특정 층위에 국한되어 있으며 다른 화재 설명으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씩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수정된 해석은 최초의 강렬한 이미지보다 훨씬 느리게, 훨씬 조용하게 퍼졌습니다. 이것이 발굴 초기 해석의 힘입니다. 한번 사람들의 기억에 새겨진 이미지는 수정되기 어렵습니다. 순간 집단 사망, 하늘에서 온 폭발, 설명 불가능한 초고열이라는 문장들이 교과서가 아닌 다큐멘터리와 인터넷 글과 책 제목 속에서 반복될 때 그것들은 마치 확인된 사실처럼 굳어집니다. 그 뒤에 나오는 신중한 수정은 아무리 정확해도 이미 더 느리고 더 조용합니다. 과학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정답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급한 정답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연구자는 종종 가장 흥미로운 설명을 맨 마지막까지 의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흥미롭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고 감정은 증거를 선택적으로 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에 유리한 증거를 더 잘 기억하고 그것을 반박하는 증거는 덜 중요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은 그 경향에 제동을 거는 느린 시스템입니다. 실험 고고학의 세계는 이런 맥락에서 소중합니다. 스코틀랜드 유리화 성체를 재현하려 했던 시도들, 고대 청동 재련 기술을 실제로 복원하려는 노력들, 특정 목재와 특정 구조에서 얼마나 높은 온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직접 측정하는 실험들, 이런 시도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결론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재현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한 번의 성공이 모든 사례를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한 결론들이 쌓여 결국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더 또렷하게 그려줍니다. 발굴 현장의 침묵을 오래 상상해 봅니다.
채로 흙을 거르는 소리, 붓으로 표면을 털어내는 가벼운 마찰음, 가끔 메모를 적는 연필 소리. 돌은 말하지 않습니다. 샘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층은 질문에 감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발굴자가 아무리 이 돌이 무엇의 흔적인지 알고 싶어 해도 돌은 그 간절함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조급하고 인간만이 서사를 원하며 인간만이 빈칸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빈칸을 견디는 훈련. 그것이 어쩌면 고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일지 모릅니다. 과학은 신비를 없애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를 함부로 소비하지 않게 만드는 느린 윤리입니다. 너무 빠르게 결론 내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상상력을 유적 위에 덧씌우는 행위이고, 그것은 유적이 실제로 품고 있는 이야기보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더 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발굴된 돌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복잡하고 더 섬세하며 더 침묵에 가깝습니다. 그 침묵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겸손 속에서 진짜 경이로움이 시작됩니다. 폐허는 끝이 아닙니다. 오늘 밤 우리가 걸어온 모든 유적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모헨조다로의 빈 거리, 탈 엘 함맘의 소금 병원, 텔 할라프의 사막 모래, 라자스탄의 제층, 스코틀랜드의 유리화 성벽, 삭사이와만의 거석들, 샤토뷰의 젖은 돌담, 타니스의 황금과 모래. 이 장소들은 모두 한 가지를 공유합니다. 파괴 이후에도 시간이 흘렀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이 다시 왔다는 것. 파괴 이후의 침묵은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을까요? 어떤 곳은 불이 꺼진 직후부터 다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잿더미를 걷어내고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우며 새로운 벽돌로 이전 기초 위에 다시 집을 올렸습니다. 어떤 곳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땅이 너무 오염되었거나 물이 사라졌거나 두려움이 너무 깊었거나, 그리고 어떤 곳은 훨씬 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전혀 다른 문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 폐허 위에 자신들의 건물을 올렸습니다. 이전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 채로 인간은 과거를 완전히 이해한 뒤에야 재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발 아래의 땅이 어떤 재난을 겪었는지 모른 채 집을 짓고 신전을 세우고 시장을 열고 아이를 키웁니다. 로마 시내의 많은 건물들이 고대 신전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골목 아래에는 비잔틴의 수도관이 흐릅니다. 도쿄의 빌딩들은 관동 대지진의 잔해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전 것의 위에 살지만 그 이전 것을 늘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샤토뷰의 중세 성벽이 더 오래된 열 흔적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중세의 건축자들은 그 돌이 이미 한번 어떤 강렬한 열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땅은 그냥 좋은 터였습니다. 높고 방어에 유리하며 충분한 돌이 있고 물이 가까운 곳, 땅 아래 잠든 이야기는 그들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시간의 방식입니다. 땅은 기억하지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오래된 기억 위에 올라앉고 새로운 이름이 오래된 이름을 덮으며 새로운 신화가 오래된 재난을 다른 언어로 번역합니다. 이즘이 생존의 방식이었다는 점도 말해야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을 상상해 봅니다. 도시가 무너지고 가족이 사라지고 익숙한 모든 것이 제로 변한 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얼마 동안 그 재난을 이야기했을까요? 얼마 만에 다시 씨앗을 땅에 심었을까요?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재난의 공포를 매일 생생하게 안고 살아가는 것은 공동체를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난을 신화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신의 뜻으로, 운명으로, 피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두려움은 조금 더 먼 곳으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생겨야 다시 밥을 짓고 아이를 낳고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는 금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재난이 일어난 자리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 특정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는 관습, 어떤 날에는 특별한 의식을 올려야 한다는 전통. 이런 금기들은 세대가 지나면 이유를 잊어버리지만 형식은 남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날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식의 관습들. 그 안에 어쩌면 아주 오래된 재난의 기억이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적은 그래서 죽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의 장소입니다. 무너짐과 재건, 망각과 재사용, 애도와 적응이 한 장소 안에서 층층이 쌓입니다. 고고하게 발굴하는 것은 단지 물건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전의 재난 위에서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했는가의 흔적입니다. 그 결심의 두께가 발굴층의 두께입니다. 문명의 끈질김에 대해 오래 생각해 봅니다. 돌은 녹을 수 있고 벽은 무너질 수 있으며 도시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시 질서를 만들고 의미를 만들고 하늘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름답기도 하고 서늘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그 끈질김 자체이고 서늘한 것은 그 끈질김이 때로는 같은 위험 위에 다시 도시를 세우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교한 도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기와 통신과 교역망과 기후 조절 시스템에 의존하는 복잡한 문명. 이 문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상호 연결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취약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연결이 곧 의존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후에 고고학자가 오늘의 도시를 발굴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볼까요? 유리와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의 층이, 어딘가에는 열 손상의 흔적도 있을 것입니다. 화재, 폭발, 전쟁, 혹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건의 흔적. 그들은 그것을 어떤 언어로 읽을까요? 그 시대의 가장 큰 공포의 언어로 읽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고대의 흔적을 핵과 충돌과 붕괴의 언어로 읽는 것처럼 오래된 폐허 위를 바람이 스칩니다. 먼 별빛이 낮게 깔린 구름을 통과해 희미하게 내려옵니다. 사람 없는 돌계단에 이슬이 맺힙니다. 이 장소들은 오늘 밤 이후에도 계속 여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고 잊고 다시 태어나는 동안에도 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돌은 질문을 품은 채로 우리가 다시 물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문명은 불에 약합니다. 그러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밤 우리가 걸어온 모든 유적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도시들을 녹였는지 끝내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를 압니다. 사라진 문명들은 침묵 속에서도 계속 다음 문명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업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것 자체가 그 수업의 한 부분입니다.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느려지며 오늘 밤 걸어온 먼 길이 꿈결처럼 가물가물해집니다. 인더스 강의 안개, 사해의 붉은 저녁빛, 스코틀랜드 언덕의 차가운 바람, 안데스의 얇은 공기, 나일 삼각주의 갈대소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낮고 고요한 음으로 모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은 이 길은 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의 길이었고
경이로움의 길이었으며 사라진 것들에 대한 느린 애도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모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지는 가벼운 무지입니다. 빈칸 앞에서의 겸손, 설명할 수 없는 것 앞에서의 침묵, 그리고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에 대한 조용한 존경. 이제 편히 쉬어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이 오늘 밤 당신의 꿈속 어딘가에서 계속될지 모릅니다. 반듯한 벽돌 거리를 걷는 꿈, 유리처럼 빛나는 성벽을 손끝으로 쓰다듬는 꿈, 사막의 별빛 아래 앉아 아무도 모르는 도시의 이름을 부르는 꿈. 그 꿈 속에서도 질문들은 잠들지 않겠지만 그 질문들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이로움의 언어로 바뀐 질문들은 오히려 당신을 깊은 잠 속으로 이끄는 손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만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오래된 이야기들이 조용한 밤 당신 곁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채널을 후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들이 천천히 이동합니다. 돌은 침묵하고 바람은 유적의 외곽을 쓸어내리며 사라진 도시들은 모래 속에서 느리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 밤 이 모든 시간들의 가장 가까운 증인으로서 눈을 감습니다. 편히 잠드세요.